2023년 12월 20일, 오늘도 8시 반입니다. 오늘 우리 KJF 14차 포럼인데, 오늘도 새로운 형식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자주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글로벌 속도전입니다. 말 그대로 속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빨리 현황을 파악하고 빠른 대처를 우리가 함께 모색하는 게 우리 협회의 가장 강력한 강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있지만 없다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관련된 얘기를 듣고 대안을 좀 모색하는 이런 자리가 좀 필요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했었죠. 우리 데이터의 생성 AI 시대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또다시 중요한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아주 출중한 두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어찌 보면 과거에는 각자 편하게 얘기하고 토론하는 우리가 포럼이었다면, 오늘은 좀 특강 형태로 첫 번째 선생님은 우리 황민영 부대표님이 셀렉트 스타가 이게 이름처럼 이 데이터 분야에 되게 지명도가 높고 다들 국내에서는 아마 가장 잘할 거다라고 마케팅을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다들 여기에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 추천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주제는 좀 어려운 주제예요. 아마 기업에서 이 분야에 대한 주제를 다 고민을 아직 하고 계실까도 싶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데이터 시작서부터 끝까지 컨설팅까지 다 활용까지 담당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도메인별로 이 데이터의 유형과 활용, 그리고 수집이 방법이 생성 AI 시대는 과거에는 무조건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잘 모아야 됐다면 지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죠. 데이터 없이도 프롬프팅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 그리고 오토 GPT 같이 스스로 학습해서 나오는 것도 가능한데 그런 걸 막 쓸 수는 또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분야는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부대표님의 말씀으로 좀 한번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또 급하게 연락을 좀 드렸는데, 우리 협회가 대구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을 우리가 좀 돕고 자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혁신진흥원 안에 빅데이터 활용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여기에 보고서도 제가 받아서 지금 읽어봤는데, 진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계신데 생성을 도입해서 데이터 활용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표를 좀 들어보면 전반적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리가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황 대표님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셀렉스타 황민영 부대표입니다. 너무 AI 시대의 B2B AI 비즈니스 동향, 그러니까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또는 AI 모델 개발을 하려는 기업들이 어떤 동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AI 규제에 대한 얘기, 아까 잠깐 유럽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들, 그리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요. 저희는 인공지능 개발을 하는, 지금까지는 주로 인공지능 개발을 하시는 여러 대기업들과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을 준비하거나 데이터 구조화를 하거나 뭐 수집하거나 가공하거나 하는 업무를 맡았고요. 2018년도에 카이스트 학생 창업 기업으로 교내 창업 기업으로 출발을 했고, 현재는 대부분의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누적 투자 금액 174억 원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 초거대 LLM AI 시대에 텍스트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졌는데, 저희가 텍스트 데이터 1위 기업이고요. 국내 최초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 SK, KT, LG, 그리고 스캐터랩까지를 기업을 모아서, 그리고 카이스트 최윤재 교수님 랩하고 오해영 교수님 랩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인공지능의 신뢰성, 윤리성에 대한 벤치마크를 어, 측정을 하는, 이 AI 모델이 얼마나 윤리적이야, 얼마나 신뢰성이 있어를 측정하는 데이터셋을 구축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공개할 예정이고요. 또 국내에서는 나름 이제 해외 석학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나름 포브스 30언더30 아시아의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 분야 표지 모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코파운더 중에서
저 혼자 썰이가 넘어가지고 저는 사진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데이터 셋들이 국제적인 학회에 CVPR이라든지 EMNLP, 뉴립스 같은 학회에 많이 억셉트가 됐고 최근에 또 EMNLP 2023에도 저희가 만든 논문 데이터셋이 논문화돼서 억셉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트릭 AI의 시대에서 AI 데이터 플라이휠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저희 회사에 대한에서 뭐 이거 하고 있다 저거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추후에 서술을 하고 인공지능 모델 자체는 이제 가져다 쓰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글 제미나이가 됐든 오픈AI 챗GPT가 됐든 아니면은 생성형 AI가 아니더라도 일반 슈퍼바이즈드 러닝, 머신러닝 AI 모델들도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먹이는 겁니다. 내 AI에 내가 하고자 하는 성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을 잘 해줘야 되고요. 저희 회사도 데이터 구축을 하는 회사로 출발을 했고요. AI 모델에 한번 입히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를 잘 못하는데 AI 성능이 여기서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지? 하는 거를 AI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 모델은 뭐 어느 정도 파인 튜닝 하거나 뭐 조절할 수 있지만 모델 자체를 뒤집어 갈아 엎는 거는 이제는 점점 더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모델에다 넣었던 데이터가 어느 분포가 뭐가 부족하지? 어느 걸 데이터를 더 모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기획을 하고 또 큐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기존에 쌓여 있는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학습시킬 건지 잘 골라야 되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나름 밀고 있는 용어로 AI 데이터 플라이휠 계속 돌려가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회사는 AI 데이터 플라이휠을 하는 회사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면은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뭐 이제 1주년이 갓 지났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기 시작했던 건 올해 초부터 챗GPT가 일어나면서 AI 업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AI를 죄송합니다. AI를 개발하는 회사들하고 함께 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모가지가 날라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AI 모델 개발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100억 이상 투자받고 뭐 200억 가까이 투자받았던 모 회사도 AI 모델 개발은 중단한다. 우리가 뭐 GPT 못 이긴다. 뭐 오픈 AI 못 이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버리고 AI 모델 개발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도 뭐 채무 불이행으로 뭐 저희랑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고객사도 발생을 했고 또 일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난리가 많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국내 모든 AI를 개발하는 대기업들하고 협업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주요 대기업 매출이 0원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 물론 저희 말고 다른 뭐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데이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기업들이 AI를 개발할 때 뭔가 방향을 할 때 저희랑 논의는 하거든요. 그런데 다 일시 정지를 했어요. 뇌정지가 온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AI 개발 고해? 스톱해?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저희한테 이 데이터 발주할 거예요라고 이미 모든 게 다 결정됐던 회사도 5개월 동안 질질 끌더라고요. 아, 이거 좀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해서요. 더 고민해야 돼서요. 하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거를 하는 게 맞아? 틀려?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나름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AI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다 가자 엑셀 밟았죠.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우후죽순처럼 초거대 AI 모델들이 발표가 됐어가지고 저희는 올 상반기 매출이 거의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매출만 가지고 작년 매출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적인 니즈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데브데이 지난달에 발표를 했을 때 GPT-S 기능도 나오면서 또 쇼크를 많이 받으셨었는데 저희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죠. 제가 올 여름에 오픈 AI 본사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에서 그 GPT 도입 도와줄게, AI 도입 도와줄게, 뭐 GPT 같은 거 뭐 리트리발로 뭔가로 이런저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오픈AI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지금도 파인 튜닝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 오픈AI가 가는 방향성은 점점 더 누구나 AI 쉽게 도입하고 가져다 쓰게 하는 방향성이라고 몇 번이나 천명을 했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도입을 도와줄게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는 게 나도 신기하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조만간 꼭 발표를 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한 3달 뒤에 오픈AI 데브데이에서 그냥 누구나 드래그 앤 드랍으로 뭐 PDF 파일만 올리면은 그 PDF 파일 분석해서 챗봇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냈죠. 그리고 내년도 초에 GPT 스토어를 또 발표를 할 거고 점점 더 단순 챗봇이 아니라 이런저런 기능들을 하는 AI를 오픈AI에서 많이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밈처럼 오픈 AI가 뭐가 발표할 때마다 에브리 AI 스타트업들이 묘지에 이제 들어간다. 뭐 이런 농담, 눈물 섞인 농담이 돌 정도로, 밈이 돌 정도로 AI 시장은 대격변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3D 모델도 생성해주는, 2D 이미지가 아니라 3D 모델도 생성해주는, 뭐 메타버스, 좀 VR 발전이 늦어가지고, 메타버스와 연동이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뭐 비디오로 생성해주고, 뭐 이미 젠2 이런 것도 많이 나왔죠. 점점 더 단순 언어 모델에서 넘어가서 언어 모델이 LLM이라고 저희가 부르지만 뭐 LMM이라는 용어들이 이미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라지 멀티모달 모델. 그래서 제네레이티브 AI가 단순히 언어 모델을 뛰어넘어서 멀티모달, 비디오, 뭐 3D, 2D 다 하는 시대가 내년도에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챗GPT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뭐 제미나이로 반격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또 벌텍스 AI라고 하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그 스튜디오가 있는데 제네레이티브 AI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여기도 그 한 단계 오픈 AI에서는 개인이 자연어로 챗봇을 생성하는 거를 만들었었는데 여기는 조금 더 개발자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이 기존에 존재하는 뭐 파운데이션 모델들 중에서 뭐 팜2도 있고 구글 제미나이도 있고 뭐 쇼올 눌러보면은 뭐 라마2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어떤 언어 모델을 고르지? 파운데이션 모델 뭘로 하지? 하고 고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뭐내 회사 사규 챗봇 만들고 싶어? 그러면 사규 PDF만 올려. 우리가 알아서 분석하고 알아서 돌려가지고 뭐 AI 그 챗봇 API 만들어 줄게. 아니면은 뭐 챗봇을 할래? 뭐 번역기를 만들래? 뭘 만들래? 만들고 싶은 거 다 말해봐. 뭐 이런 식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아주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은퇴하신 교육학 교수님이신데 저희 아버지도 제가 20분 알려드리고 챗봇 만들고 계시거든요. GPT-4 이용해가지고 GPT-S 기능으로 아버지가 또 지난 30년간 교육학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하드디스크에 1TB가 넘는 교육학 도서 원문 파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걸 활용해서 챗봇, 논문 쓰는 거 도와주는 챗봇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나마 AI 도입 도와줄게 하는 스타트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뭐 윅스나 홈페이지 메이커들이 있다고 해서 뭐 인터넷 웹 개발 기업들이 다 죽어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 장벽들이 점점점 낮아지면서 AI 도입 도와줄게 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금이 이제 아이폰 모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후반하고 2010년대 초반에는 앱 개발 기술 자체가 경쟁력이고 무기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때 기라성 같은 메신저들, 뭐 버디버디, 네이트온, MSN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던 뭐 카카오 막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국민 메신저가 돼가지고 모바일 시대에 빠르게 포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의 초거대 대기업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2023년도에 우리 앱 개발자 있어요. 투자해 주세요 하면은 그 누구도 투자를 안 해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 당연한 게 됐기 때문이죠.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에 인터넷 기업이라는 용어가 있었고 2010년대 초반에는 모바일 기업이라는 용어가 있었고 요즘에는 AI 기업이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저는 향후 1, 2년 내에 AI 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많이 흐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기술들이 녹아 들어가서 우리 삶에 있는 게 아주 당연한 게 될 거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 여름에 그 앤드류 응 교수님의 데이터 센트릭 AI라는 용어를 파생시키고 4대 AI 석학으로 꼽히는 분이죠.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키노트도 하고 1시간짜리 파이어사이드 챗도 진행을 하면서 AI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말씀하신 게 똑같습니다. AI가 뉴 일렉트리시티, 그냥 새로운 전기가 될 거다. 전기가 에브리 인더스트리를 트랜스폼 시켰고 AI가 아예 전기처럼 인더스트리를 트랜스폼 시키면서 또 일상화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렇게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레이티브 AI가 창출하는 가치가 아직까지는 이것밖에 안 된대요. 슈퍼바이즈 러닝 기존의 알파고 쇼크로 발생시키면서 머신러닝 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만들었던 그 머신러닝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창출하는 가치가 이렇게 크고 일반 제네레이티브 AI가 창출하는 가치는 아직 이렇게까지밖에 못 잡다. 가지고 그렇게 생 난리가 났는데도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제너레이티브 AI 다 좋은데
밸류를 찾아야 된다. 아직은 right, right 어플리케이션을 못 찾았다. 그래서 앞으로 right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제너럴하게 나랑 대화해 주거나 뭐 이렇게 해주는 기능을 넘어서는 right 어플리케이션을 찾게 된다면 여기서 밸류업이 엄청나게 많이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난리인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큰 가능성이 있을지 저도 기대와 큽니다. 그래서 본질은 AI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당연히 기술도 중요하죠. 하지만 빅테크들이 다 해먹고 있기 때문에 기술 그 자체보다도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밸류를 크리에이트를 할 것인지 본질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또 대기업들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제너럴한 챗봇은 이미 챗GPT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벌티컬하게 파고들어서 특화된 모델을 만들고 있고 특화된 기능을 잘하는 AI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발표할 때 특화 모델, 커머스, 금융, 법률, 네이버 폴 법률, 네이버 폴 교육 이런 식으로 특화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글 제미나이 쪽 분들하고 그 지난주에도 식사를 한국에 방한을 했을 때 식사를 하면서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구글도 그분이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제가 눈치를 보아하니 솔직히 챗GPT 못 이기는 거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구글 공식 발언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읽은 내용으로는 그래서 구글도 갖고 있는 전략이 특정 버티컬한 영역에서 이걸 잘하는 거, 이거를 되게 파고 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실제로 거기도 사활을 걸고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자연어로 모든 코딩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 예를 들어 뭐 프론트엔드 웹페이지부터 뭐 모바일 앱 개발부터 백엔드 서버까지 그리고 그 API까지 호출까지 그냥 나는 이런 기능을 하는 뭐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라고 말을 하면은 지금 GPTS 챗봇 만들듯이 웹 서비스든 모바일 서비스든 아예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려고 어마무지한 돈을 쏟아부어서 몇 수천억을 쏟아부어가지고 코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드에 주석이 달린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협업을 하려고 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기업들도 뭐 스타트업들도 있는 AI 모델을 활용해서 벌티컬하게 어떤 밸류를 찾아내야 되지? 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뭐 하이퍼클로버 X든 오픈 AI든 제미나이든 소위 진짜 돈잔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술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밸류가 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밸류가 어디에서 나오냐고 생각을 하냐면 데이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모델을 처음부터 스크래치해서 만들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AI 모델을 가져다 쓰든 가장 중요한 피보탈 팩터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나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나쁜 AI가 나올 수밖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의 하정우 센터장님께 모 식사 자리에서 다른 스타트업이 여쭤봤을 때, 아, 지금 빅테크가 다 해먹고 있는 시대인데, 그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서바이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센터장님 말씀이, 벌티컬한 영역에서 밸류를 찾을 수 있는 나만의 데이터를 잘 구축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100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빅테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칩, 그래픽 카드, 뭐 엔비디아, 인텔, AMD가 하고 있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이게 AI에 대한 뭐 테크 스택 간단하게 도식화한 테크 스택인데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 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AWS, 구글 뭐 이런 데서 또 하고 있고 AI 모델 아주 기존에 챗GPT가 GPT가 뜨기 전에는 국내에도 AI 모델 만드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싹 다 조용해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AI 모델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추후에 또 서술하겠지만 SLLM 쪽으로 갈아타고 있죠. AI 모델도 빅테크들이 다 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심지어 어플리케이션 땅까지 GPT 스토어, GPT-S 뭐 이런 거 나오고 제미나이에서도 뭐 직접적으로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빅 플레이어들이 미싱 피스는 데이터입니다. 뭐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좀 와닿는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오픈 AI에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크롤링 해가지고 우리 아이 상담 심리 상담 챗봇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이 상담 챗봇은 오픈 AI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상담했던 데이터는 오은영 박사님만 가지고 있는 그분의 가지고 있는 벌티컬한 밸류를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데이터이고요. AI 모델 개발하는 회사들도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만 이 생성형 AI든 일반 파운데이션 모델이 됐던 뭐 슈퍼바이즈 러닝이 됐던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져다 쓸까
그리고 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AI 모델에 잘 학습시킬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를 할까? 이게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는 게 기업들이 AI 시대에 살아남는 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데이터를 준비할 때 좀 뻔한 얘기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면은 퀄리티 커버리지 밸런스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좋은 퀄리티의 AI가 나온다. 이거는 뻔한 얘기니까. 그리고 뻔하지만 중요한 얘기니까 한 번 더 언급을 했고요. 커버리지랑 밸런스에 대해서는 제가 비유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자율주행 자동차 예시를 들고 싶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무리 똑똑한 모델로 아무리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했어도 이 AI가 겪어보지 못하는 새로운 케이스들, 그거를 뭐 엣지 케이스 혹은 코너 케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석에 있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학습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 그 상황에서 얘가 맛이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앞에 카메라 앞에 햇볕이 뭐 각도가 우연히 맞아가지고 다이렉트하게 카메라를 때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앞에 온 세상이 하얗게 보이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AI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경우에 학습이 없으면은 앞에 아무것도 없네? 속도 올려야지 하고 무항 올려서 앞에 트럭에다 갖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2016년도에 테슬라의 자동차가 앞에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는데 이 현상일 거라고 많이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대한의 AI가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저 구석구석 끝에 있는 코너 케이스들, 엣지 케이스들을 잘 커버해야 되고 밸런스 있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무작정 특정 분야의 데이터가 많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편향된 모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와이드한 커버리지에 밸런스 있는 양의 데이터를 잘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제를 잠깐 점프를 해서 책임감 있는 AI로 갈 텐데요. 다 깔때기 같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로 모여들기 때문에 주제가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Responsible AI가 요즘에 또 한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포용성 디지털 포럼에서 제가 말씀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Responsible AI는 책임감 있는 AI입니다.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윤리성, 안전성, 신뢰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이게 현재까지는 아직은 강제화된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우리 AI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합니다라는 윤리 원칙들을 세우고 있죠. 근데 최근에 EU에서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백악관에서도 블루프린트 for AI Bill of Rights, AI 권리 장전 청사진 이런 것도 발표하고 뭐 구글에서도 자체 AI 프린시플스 윤리 원칙들 가지고 있고 네이버, 삼성, 뭐 KB 이런 곳에서도 어떤 윤리 원칙과 안전과 책임을 다 한다라는 거를 하고 있죠. 확인되고 있죠. 근데 EU에서 AI 액트가 12월 8일, 불과 12일 전이죠. 전 유럽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게 아직 법이 발효돼서 시행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EU에서 합의가 완료가 됐는데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첫째, 뭐 AI 서비스를 유럽에서 서비스 할 거면은 무조건 이 규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둘째, 뭐 나는 뭐 글로벌 AI 안 할 건데 한국에서만 AI 할 건데 하더라도 제가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EU AI 액트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성부적으로 이거를 고민했던 분들의 얘기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이 규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미국도 이 규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뭐 리스크 관리나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문서, 뭐 인적 감독, 경고성, 뭐 보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생겨나가고 있고요. 또 가트너에서 매년 발행하는 하이프 사이클 for AI라고 하는 그래프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익스펙테이션이 어떻게 AI 익스펙테이션이 어떻게 높냐라는 건데 여기가 피크업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에 꼭대기에 있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이 분야에 돈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뭐 법률적으로도 많이 챙기고 있고 뭐 가장 핫한 분야라는 게 이 꼭대기인데요. 당연히도 제네레이티브 AI가 꼭대기에 찍혀 병점에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 제네레이티브 AI랑 같이 가는 이야기이니까 뭐 동일하다고 그냥 간주해도 될 것 같고요. 스마트 로봇은 뭐 저희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면은 제네레이티브 AI 다음으로 중요한 게 리스폰서블 AI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트너에서 글로벌 기업의 AI를 도입하기 전에 고려하는 거 1순위가 뭐냐라고 그 글로벌 기업들하고 조사를 했을 때 제가 이 앞 섹션에서 결국에는 AI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밸류가 중요해요. 돈 만들어야 돼요.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해요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저도 당연히 그래서 이 AI 도입하면은 돈이 돼? 이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Responsible AI랑 AI Compliance 이슈 그러니까 이게 AI가 멍청한 건 상관이 없어요. 쓰다가 말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AI를 쓰다가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 예전에 이루다 사태 때처럼. 그러면 회사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리스판서블 AI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판서블 AI를 할 때 데이터를 준비할 때도 이게 중요하고 뭐 계획을 세울 때, 개발을 할 때, 그리고 밸류를 제너레이션 할 때 이런 중요한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게 Ensure Contractor Commitment to Responsible AI. 그러니까 Responsible AI를 한다는 거를 계약상의 커미트먼트를 받아라. 그러니까 저희 같은 AI 기업들이 대기업하고 협업해서 AI 모델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은 너네 AI가 리스판서블한 책임을 다 지고 있어. 라는 거를 명확하게 계약서에다 찍으라는 거죠. 이게 뭐 작년에 벌써 작년이 아니라 올해 초에 나왔던 얘기니까 이미 전 세계에서 점점 더 이게 확장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SK텔레콤하고 협업을 할 때 ESG 경영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책임감 있는 AI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책임감 있는 AI 뭐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그게 뭐냐라는 걸 했을 때 제가 미국의 법안과 한국의 뭐 여러 원칙들과 대기업들 원칙들 EU 법안들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AI 활용 개발 및 활용을 위한 8원칙, 8개명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범용적인 인간을 위한 AI의 목적은 무조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다양성 및 공정성, 포용성, 뭐 인종차별적인, 성차별적인, 뭐 차별적인, 뭐 종교차별적인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당연한 거고, 인간의 권리 존중,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뭐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권리가 존중돼야 된다는 건데, 오픈 AI에서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 혐오 데이터 라벨링을 남아공에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작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근데 잘 해결됐는지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제가 많이 안 되고 쏙 들어가긴 했는데 그런 인권이라는 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되고 이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권이나 뭐 자율성이나 이런 걸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안정성, 책임성, 보안성, 그 accountability, 그러니까 데이터 뭐 줄줄 AI 모델이 데이터 줄줄 세면 안 된다 이런 건데 재밌었던 게 최근에 오픈 AI에서 GPT-S를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내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GPTS에. 근데 그 챗봇에다가 야, 너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어? 너 그 학습된 데이터 보여줘 하니까 예쁘게 압축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줬었대요. 초창기 GPTS에서. 그러면은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들었는데 그 원천 데이터가 줄줄 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빠르게 패치가 되어서 가지고 이것도 큰 이슈가 안 올라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안정성 및 보안성도 중요하고요. 정확성은 또 중요하고 아래 두 개가 이제 좀 재밌는데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과 인적 감동 및 대체 이 두 개를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주 좋은 예가 HR인데요. AI 모델이 AI 면접관이 황민영 씨 탈락입니다. 당신 아니면은 황민영 씨 당신 퇴사하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곧 그런 시대가 이미 AI 면접을 뭐 도입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AI 말고 자동화된 시스템 말고 저는 사람한테 면접 보고 싶어요. 저는 왜 탈락됐는지 사람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대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AI 모델이 왜 이런 결과를 뱉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제네레이티브 AI가 완전히 설명 가능한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켰는지를 일부 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돼서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규제가 만들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리 감독하고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AI를 도입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AI 쓰기 싫어요라고 하면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뭐 재밌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얼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을까? 뭐 주변에 물어보면 이거
1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AI 지금 개발하기 바쁘지 이런 것들 언제 신경 쓰고 언제 만드냐 인 건데 더 이상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거는 신경 써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규제의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과 협업하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무조건 써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올해까지는 AI POC의 시대였어요. 근데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AI 도입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질 거기 때문에 이런 리스판서블 AI, 책임감 있는 AI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라고 절대 바뀔 수는 없지만 리스판서블 AI 이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는 뭐 잘 써놓으셨던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서 데이터적으로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사회공헌 팀에서 준비해주고 있어요. 라고 개발자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사회공헌 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개발팀에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지고 대기업도 심지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오픈 AI 가져다 쓸 거고 하이퍼클로버 X 가져다 쓸 거고 제미나이 가져다 쓸 거니까 그 대기업들이 만드는 모델에서 이거 리스판서블 AI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활용해서 AI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엔드 어플리케이션 유저, 엔드 어플리케이션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단의 스타트업들에서도 리스판서블 AI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관리 감독을 하고 또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리스판서블 아까 인적 감독이라든지 인적 대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저희 광고를 하나 끼워 넣고 가면은 광고가 아니라 이건 무료 공개이기 때문에 무료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네이버, 카카오, SK, KT, LG 그리고 카이스트 오해영 교수님 랩과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이 이 리스판서블 해? 그거를 채점할 수 있는 표준이 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호 LLM 리더보드죠. 업스테이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리더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도 공개를 할 거고 그 LLM들 여러분들이 이 LLM을 활용해 가지고 엔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서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험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공개를 무료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스판서블 AI에 대해서도 많이 이 시험지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래서 AI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하나? 그냥 GPT나 하이퍼클로바 X, 제미나이 도입해가지고 뭐 그냥 AI 모델 개발 다 때려치고 이거에다 다 집어넣어서 하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GPT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무지하게 비싸서 그리고 또 GPT 모델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GPT 모델을 가지고 뭐 4, 5세형 어린이 상담 챗봇을 만든다고 하면은 모기 잡는데 미사일 쓰는 꼴이거든요. GPT가 가격을 3분의 1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진장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기업들은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업이나 일부 대기업들은 GPT가 너무나 큰 클라우드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하려면은 데이터를 여기다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어서 초창기에 뭐 그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서 직원 한 명이 챗GPT에다가 반도체 코드 통째로 올려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해외 유출이니까 그거 자체가. 그래서 그런 이런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GPT를 쓰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SLLM이라고 하죠. 메타의 라마2 모델을 활용을 해서 LLM인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smaller 라지 랭귀지 모델로 해서 LLM의 원리를 그대로 가진 나만의 LLM을 만들어서 내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어서 LLM을 돌리는 거죠. 근데 당연한 말이게도 이건 오픈 AI 같은 100% 성능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서도 내가 원하는 딱 그 기능만 특화돼서 만들면은 GPT-4 스코어를 넘기는 LLM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업스테이지도 여러 리더보드에서 GPT-4 넘겼어요. 뭐 하는 것들 뭐 만들고 있죠. 왜냐면 그 기능에 특화돼 가지고 만들면은 GPT-4 넘기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인 기능은 당연히 GPT-4가 훨씬 높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LLM 만들고 있어요. 라고 하는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라고 하는 기업은 대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SK, KT, LG, 그리고 뭐 그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활용을 한 내지는 아니면은 뭐 라마2 같은 이미 존재한 오픈소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을 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SLLM일 겁니다. 이제 업계에서 아직 LLM과 SLLM을 좀 구분해서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소형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여기
되게 말이 재밌죠. 그래서 소형 대규모 오더 모델들이 되게 많이 있고 특정 영역에 적용되고 비용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NC 게임 회사에서 LLM을 만든다. 뭐 챗GPT 만드는 거 당연히 아니겠죠. 그냥 게임에 적합한, 게임에 딱 적용할 수 있는 LLM, SLLM을 만들겠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소카에서 LLM 만든다. 소카에서 챗GPT를 만들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이거 자동차와 관련된 상담과 관련된 그 스페시픽한 기능만 잘하는 챗봇을 만들겠다. LLM의 원리를 가지고 오픈소스 LLM 모델을 가지고 이걸로 제 해석이 되고요. 또 네이버에서도 재밌는 걸 꺼내 놓은 게 하이퍼클로바 X 탑재 기업용 상품 출시 이게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미니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이퍼클로바 X를 탑재를 해가지고 당신네 데이터 센터 안에 넣어드립니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SLLM이라고 봐야 될지 MLLM이라 봐야 될지 뭐 재밌긴 한데 대기업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뚫고 꿰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뭐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뭐 추후에도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 오픈 AI가 현재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모델,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상의 연결 때문에인지는 모르겠으나 오픈 AI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이건 특화된 모델을 가지고 글로벌 진출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 자기 비즈니스에 맞는 SLLM을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를 잘 준비해가지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히는 게 중요하고요. 뭐 RLHF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람이 들어가서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좋은 답변이야, 이건 나쁜 답변이야,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내지는 뭐, 이런 답변을 좀 더 해줘야 돼, 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목적과 자기 비즈니스에 맞는 스페시픽한 영역의 SLLM을 만들어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는 게 또 요즘의 트렌드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 SLL은 바로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올바르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밸류 크리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SLLM은 운용하는 비용은 적을지언정 구축하는 데는 또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새롭게 SLLM 구축을 하는 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GPT 써보세요. 일단 GPT 써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이든 뭐든 수익 검증, 사업 검증을 해보십시오. 데이터를 입혀보든 아니면 프롬프팅만 해보든 사업 검증을 한 다음에 좋아, 이거 하니까 돈이 되네? 비즈니스 모델이 되네? 아니면 우리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되네? 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SLLM으로 갈아 끼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어 SLLM화를 하고 아니면 뭐 데이터 이 기존에는 GPT를 가져다 쓰든 아니면 SLLM을 개발을 하든 아까도 말씀드렸던 AI 데이터 플라이휠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번만 더 리캡을 해드리면은 일단 AI 모델에다가 도입할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되고 도입을 한 다음에 내 AI 성능이 왜 떨어지지? 그걸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기획을 하고 큐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를 뭐 저희는 여러 개 기획을 할 수가 있고 또 큐레이션 기능이나 데이터 리트리버, 유사 데이터 큐레이션 기능 뒤쪽에 설명을 드릴 텐데 데이터를 어떻게 큐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먹여야 될지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저희는 이제 30만 명의 작업자가 있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이 있어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이 데이터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뭐 데이터를 레이블링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생성형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해서 또 사람이 수작업으로 검수하는 RLHF랑 비슷한 방식으로 또 데이터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뭐 데이터 분석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생성형 AI 도입에 대해서 또 요즘 또 핫한 트렌드가 뭐 교수님께서 전에 공유해 주셨던 자료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리트리발입니다. 데이터 리트리발입니다. LLM이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LLM이 답변을 뱉는 원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이 기존에 있는 앞에 글자와 이어지는 글자로 뱉으면 오를 확률이 높은 글자를 한 글자씩 뱉는 거거든요.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눈 감고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얘 뇌피셜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졌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고 하면은 존재하지 않은 일인데 그냥 확률적으로 그냥 그럴싸한 말을 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성형 AI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대왕이 뭐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빡쳐가지고 맥북 프로를 집어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초창기 GPT에서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런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 리트리발입니다. 이 말인즉슨 어 생성형 AI가 뇌피셜로 답변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유저가 질문을 들어왔을 때 이 질문에 답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중간 과정에 AI 모델이 하나 더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에서 이 질문과 연결이 되는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이 knowledge를 함께, 이 데이터를 함께 LLM에게 먹힙니다. 자, LLM아, 유저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과 관련된 데이터가 이런 게 있어. 답변과 연관된 데이터가 이런 게 있어. 이 질문과 이 답변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유저에게 적합한 말을 만들어 주렴. 이런 식으로 LLM을 이런 예쁘게 정답을 그 답변을 뱉어주는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할루시네이션을 그 오픈 AI에서 주장하기로는 뭐 98%까지 할루시네이션을 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리트리발을 활용해 가지고 리트리발로 증강한 제너레이션이라 그래서 리트리발 어규멘테이티드 제너레이션 해서 RAG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서치 엔진 중간에 서치 엔진을 가지고 데이터를 잘 뽑아내도록 막 구조화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무식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데이터를 잘 쌓아라. 이 무조건 어떻게든 앞으로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데이터를 어떻게든 뭐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체계를 가지고 잘 데이터를 무조건 쌓는 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뭐 저희 고객사들 보면은 이미지 스캔해 놓은 이미지들 사실 그 전까지는 이거 아무 쓸모가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OCR 기술들이 높아져 가고 점점 더 그런 영상에서도 뭐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들이 막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쌓으세요. 라고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어떻게 쌓아야 돼요? 뭘 쌓아야 돼요? 어떤 데이터를 준비해야 돼요? 그 필요 없고 일단 쌓아 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활용하게 됩니다로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구조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그런 기술들을 너무나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벡터 DB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어, 가상의 n차원의 공간에 하나의 점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4차원의 공간의 점. 그래서 이 데이터랑 유사한 데이터는 이 벡터 공간에 가깝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원리로 피처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유저가 질문을 생성을 했을 때 뭐 이 질문에 가장 근접한 데이터를 피처 스페이스에 벡터 스페이스에서 찾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LLM에 결합해서 답변을 생성해주는 이런 원리로 LLM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는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성 데이터로도, 영상 데이터로도, 이미지 데이터로도 벡터 시뮬레리티 서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데이터를 잘 쌓아놓는 게 언젠가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치더라도. 뭐 RLHF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GPT가 어떻게 성능을 올렸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GPT가 뭐 이런 이런 답변을 해줘라고 하고 네 가지 정도의 답변을 해줘.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네 개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가장 좋은 답변은 D번이야. 그 다음으로 좋은 답변은 C번이야. 그 다음은 A번이고 그 다음에 B번이야라고 하면서 이 AI가 생성해 놓은 답변에 대해서 이게 가장 좋았고 이게 가장 안 좋았어.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이게 왜 가장 좋았는지, 이게 왜 가장 안 좋았는지 이것들을 태그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만든 벤치마크 데이터셋도 이것과 유사한 원리로 만듭니다. 가지고 이거를 다시 모델에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AI 모델이 사람이 이런 답변이 좋은 답변이야, 이런 답변이 안 좋은 답변이야라고 하는 피드백을 해주는 거를 가지고 재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휴먼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이라고 해서 Reinforced Learning via Human Feedback 이래서 RLHF라고 부릅니다. 뭐 이것까지 모든 분들이 직접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 뭐 AI 레드팀이라는 거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또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AI한테 어 의도적으로 이 AI가 해서는 안 될 말들, 이 AI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뭐 윤리적인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F워드를 말하도록 열심히 유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 개 필터들을 걸어놔가지고 F워드를 절대 말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에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돌려보니까 챗GPT가 쌍시옷 비읍 그 풀 월드를 말하도록 제가 말을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오픈 AI한테 갖다 주면은 오픈 AI가 이거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영을 해서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AI 대항군, AI 적군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AI 레드팀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파운데이션 모델, 오픈 AI 뭐 이런 회사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챗봇을 만들어서 유아 상담 챗봇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근데 유아 상담 챗봇이 뭐 담배 얘기나 술 얘기나 성인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술, 담배 정도는 오픈 AI 필터에서는 통과가 되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AI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QA 리스트를 만들어서 AI에 대해서 이걸 집요하게 이 답변을 유도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 레드 팀이 내년도부터 올해까지는 AI POC 했기 때문에 또 AI 레드 팀까지도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오픈 AI에도 대기업들도 그리고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도 AI 레드 팀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지금 100% 픽스는 안 됐지만 모 대기업과 그리고 미국 구글 제미나이의 협찬을 받아가지고 AI 레드팀 해커톤을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진행이 되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쌓아야 돼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뭘 쌓아야 돼요? 일단 필요한 거, 나중에 쓸모 있을 것 같은 거 쌓으시면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알아서 잘 활용하게 해주는 기술들이 점점 더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셀렉사는 이 데이터를 AI에다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또 AI 모델 개발을 할 때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야지 AI를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나아가서 저희가 vertical domain expansion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AI는 결국에는 밸류 제네레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기업들도 한 1, 2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마저도 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다 돼버리면은 저희 같은 기업도 필요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vertical 밸류를 제네레이션 우리가 직접 하자. 우리가 다른 기업들이 데이터 갖고 있는 기업들 뭐 저희가 모 은행에도 아니면 뭐 패션 회사에도 AI 도입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들고 싶어 하는 기업들 말고 아예 벌티컬한 도메인을 하나 파고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뭐 데이터 잘하는 기업이니까 직접 서비스 만들어 보자라고 벌티컬 도메인 익스펜션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페르소나 AI 저희가 벌티컬 도메인 익스펜션을 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저희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제가 말씀 시작한 지 40분이 됐는데 45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페르소나 AI, 컴패니언 AI가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떤 그래프냐면은 젠 AI의 그 웹 프로덕트의 monthly 비지트, monthly 액티브 유저 리스트인데 구글 바드가 3위고요. 챗GPT가 당연히 1위인데요. 바드가 구글 챗GPT의 대항마인데 구글 바드가 2위도 못하고 3위로 했어요. 근데 캐릭터.ai가 그 GPT가 AI 모델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 페르소나를 입힙니다. 뭐 너는 앨런 머스크야. 아니면 너는 뭐 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야. 너는 뭐 스티브 잡스야. 라는 페르소나를 입힌 다음에 걔랑 친구처럼 대화를 하는 거죠. 컴패니언 AI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제네럴 어시스턴트, 챗 GPT 같은 제네럴 어시스턴트 다음으로 방문 횟수가 높은 트래픽이 받고 있는 각광받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 센트릭 AI 기술을 가지고 도메인 내 AI로 혁신을 만들고 싶은 파트너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외주 영역으로 개발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 가지고 서비스 개발해 볼게요. 저희가 비즈니스 운영을 해 볼게요. 밸류 크리에이션 하고 싶습니다. 라고 날카롭게 도메인의 문제를 푸는 걸로 전략을 전개를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키즈 캐릭터 도메인을 첫 스텝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페르소나 AI가 각광을 받고 있어서 페르소나 AI를 만들고 싶은데 기술적 기대치가 성인에게 맞춰주면은 뭐 법률, 의료 막 그런 식으로 전문 분야로 가야 되게 되고 전문 분야에 대한 기술적 기대치가 높은데 아직까지 AI 기술로는 거기는 닿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드 유저를 좀 더 낮은 연령대에 그냥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기로 했고 또 글로벌 진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IP 파트너사를 통해서 바로 협업을 하고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안녕, 지스타에 온 친구들. 뽀로로랑 같이 이야기해볼래? 뽀로로 영상통화는 부모를 위해 아이의 육아를 도와주는 캐릭터 기반의 영상통화 앱입니다. 아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뽀로로 영상통화는 부모님과 함께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아이들이 하는 다양한 질문들에 맞춰 적합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바람은 공기라서 안 보여. 하지만 달리기를 하면 바람을 느낄 수 있지.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편지로 보내 축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나 네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그리고 부모는 아이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어? 이렇게 뽀로로 영상통화가 작동하기 위해선 SPT와 TTS를 통해 텍스트와 목소리를 변환시키고 네, 이게 모모잼이라고 하면 모두 모여 재밌게라고 해서 모모잼이라고 하는 어플이고요. 지금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직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쓸 수가 없는데 저희가 롤아웃 방식으로 조금씩 유저 인비테이션 형태로 롤아웃을 좀 시킬 예정이고요. 갑자기 데이터 회사에서 캐릭터 영상 통화를 했다는 게 되게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버티컬 도메인 익스펜션을 하면서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도입을 하게 된 거고 저희가 뽀로로, 로보카폴리, 신비 아파트 그리고 핑퐁, 아기상어 가지고 있는 회사죠. 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영상통화 어플에 이 캐릭터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캐릭터 영상통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AI 오케스트레이션을 맡았고 AI 프로덕트에 적합한 AI 기술들을 선별하고 데이터 센트릭 AI로 개발을 하는 기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지가 교육학자 교수님 출신이시고 어머니가 전 유치원 원장님이셔가지고 이 두 분의 자문 컨텐츠를 통해서 교육적으로 누리과정 교육과정 내용을 담아가지고 저희가 아동들에게 교육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하게 결국에는 이것도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도입을 했냐면요. 일단 뽀로로한테 허락을 안 받고 뽀로로 영상통화 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일주일 만에 5명이서. 왜냐면 저희는 데이터 잘하는 회사니까 뽀로로 데이터 그냥 나무 위키에서 긁고 뽀로로 음성 파일은 그냥 뽀로로 애니메이션 몇 개 해가지고 일단 만든 다음에 들고 뽀로로 회사 찾아가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 서비스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하니까 바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더 AI 도입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 쉬워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데이터만 잘 쌓으시면 되고 이 데이터로 뭘 할지에 대해서 어떤 걸 만들어 볼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홍보 하나만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저희가 매주 AI 핵심 이슈들을 정리한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들이 발행하는 뉴스레터라면 대부분 기업 광고 메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희는 실제로 그 기자 출신인 AI 전문적으로 글 쓰시는 분께서 저희 마케팅 팀에 있는데 그동안 뉴스레터를 발행을 해주셨고요. AI 업계, 학계, VC, 대학생부터 모 대기업 CEO 분들까지도 구독을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뉴스레터를 만들고 있고 오픈율이 30에서 40%라는 아주 경이로운 업계 평균 오픈율이 10%가 넘지 않습니다. 경이로운 오픈율을 기록하는 실제 AI에 대해서 최신 수익들을 받아볼 수 있는 뉴스레터를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셀렉스타.ai에 오셔서 왼쪽 상단에 뉴스 받아보기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장을 데이터로 혁신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나만의 데이터, 나만의 밸류를 어떻게 크리에이션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혁신진흥원의 빅데이터 활용센터 이제 김건우 센터장입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는 뭐 앞서 이제 뭐 그 부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만큼 그렇게 양이 많진 않고 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센터 홍보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뒤편에 나오는 이 재현 데이터를 설명을 하려면 왜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배경 차원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이제 뭐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상과 같이 시민들 기업들이 여기 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아래 보이는 바와 같이 외부 민간 데이터라든지 대구시 산하 기관 데이터를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좀 데이터를 이제 양질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저희 또 센터 직원들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절반은 또 데이터 분석가들이라서 도와줄 수 있는 점 그리고 또 GPU 장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오픈앱식으로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서울에 있는 빅데이터 캠퍼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 외에도 이제 각 지자체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오픈앱을 만드는 게 또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각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뭔가 좀 이 데이터에 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이 활용센터를 한 5년 정도 이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5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제 나름대로 또 있었고, 또 그거랑 또 유사하게 지금 정부에서도 AI 허브라든지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 16개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뭐 저희 센터 개소랑 비슷한 시점부터 계속 이렇게 박차를 가해서 결국에 데이터 때문에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이거를 이 댐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거기서 노하우가 나오고 거기서 또 다양한 기업들이 또 더 발전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처음부터 이게 그 데이터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모으기만 했었다 또 이렇게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에 더 가까운 입장인데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품을 저희가 좀 고민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걸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결국에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몇천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데이터 댐을 만들었고 저희도 약 한 5년 동안 이렇게 데이터 활용 센터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을 도와드렸었는데 이게 그 저희가 이제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분석을 과제를 직접 도와드리다 보니까 결과물을 이제 서로 이제 보고 앞단위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과정을 많이 거치는데 아무래도 데이터의 퀄리티 이게 따라서 이게 결과물이 너무 이게 종속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로우 단의 이런 좀 진짜로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법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존에 못했던 거고, 뭐, 개인정보 보호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쪽에서는 가장 큰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개인정보 때문에 결국에 이 데이터 댐에서도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할 수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통계성이라든지 조금 민감하지 않은 이런 데이터들이 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 재현 데이터, 합성 데이터를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근데 원래 이 재현 데이터, 합성 데이터라는 개념은 과거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생성형 AI 기술이 이제 고도화가 되면서, 이게 진짜랑 똑같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왔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현 데이터를 만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AI 쪽에 계신 분들은 이거 증식 목적으로 막 아마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 이 활용하지 못했던 이 데이터를 뭔가 열 수 있는 열쇠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개인정보 해결을 좀 우회적으로 해서 기존에 만질 수조차 없었던 이런 금융 데이터라든지 의료 데이터를 페이크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픈랩에서 폐쇄만 공간에서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이제 재현 데이터를 저희가 하려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 재현 데이터 관련돼서 이게 뭐 그 제가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이게 뭐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올해 그 합동부처 회의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면 이런 재현 데이터, 합성 데이터라는 단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가기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해외에서도 뭐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뭐 2030년이 되면 리얼 데이터보다 오히려 이런 어, 신세틱 데이터가 더 활용이 더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국내에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데이터 3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개인정보, 정보통신, 신용정보 이렇게 세 가지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서는 가명 처리를 하면 기존에는 개인정보, 임명정보밖에 없었는데 그 중간 영역인 가명정보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목적으로는 가명 처리를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보이의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재현 데이터를 만드는 거를 가명 처리의 하나의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재현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에 가명 정보로 만든다는 거고 그러면 실제 활용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통계적이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연구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내 3법 데이터 그 3법 개정도 이미 법제적으로 기반이 이루어졌고 생성형 AI 기술도 성숙도가 올라왔으니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재현 데이터 관련된 기술은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뭐 태블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주로 이제 CT겐 뭐 컨디셔널 태블로 이 모형을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미지라든지 자이너 있는데 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많이 선행 연구에서 이런 제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었고 뭐 지금도 계속 기술 보도하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 센터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저희가 작년에 제 데이터를 한 건을 만들어 봤고 올해 또 한 건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건은 올해 만든 건입니다. 그래서 최신 순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저희 센터에 요청이 와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개자 역할을 했었고요. 교통카드 데이터를 이제 반출을 하기에는 좀 부담되고, 그리고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할 때도 다 이제 민감 정보로 다 처리하고 이제 익명 정보 형태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경진대회를 하더라도 이게 뭔가 사업화나 아니면 뭔가 이 POC 개념조차도 이게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이다 보니까 교통카드 그 원본 데이터를 줄 테니까 제 데이터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로 저희가 좀 받았었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태블로 그 데이터 할 때는 CT겐이 그나마 가장 많이 쓰인 것 같아서 저희가 CT겐으로 제 데이터를 만들었고, 아무래도 교통카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 시간대별 공간에 대한 이런 시각화 작업들을 통해서 이게 첨두 시간, 비첨두 시간대 진짜 공간적으로 유사한지, 왜냐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랑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보는 것도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잘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각화 했을 때도 원본 데이터랑 이런 페이크 데이터랑 거의 유사하게 첨도, 비첨도 다 이렇게 만들어 냈었고요. 그리고 이거 컬럼별로 이제 그 비교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 빈도 비교도 했었는데 검정색이 리얼 데이터고 이제 파란색이 신세틱 데이터인데 뭐 각 컬럼별로 거의 뭐 유사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그래도 이게 그 시티겐이 제가 알기로 또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나온 모형이거든요. 아마 이후에도 좀 더 고도한 모형이 있을 건데 저희가 그런 거 하면 좀 더 진짜 이게 실 데이터에 좀 가깝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검증은 뭐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거는 이제 어떻게 검증을 했냐면 리얼 데이터랑 그다음에 신세틱 데이터를 저희가 라벨을 해가지고 어, K이미지를 일단 저희가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피처들을 넣어가 돌렸을 때 컴퓨터가 얘를 피처를 가지고 구분을 못하면 이거는 뭐 원본이랑 페이크랑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이 뭐 없으니까 분류를 잘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K이미지로 돌렸을 때도 이게 제 데이터랑 원본 데이터를 이제 머신러닝이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접근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뭐 다양한 유사도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테이블에 보다시피 거의 1에 가깝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그 대구시에 그 장애인 고령자분들이 이용하시는 나들이콜 자료가 있는데 그 나들이콜 자료가 한 400만 콜, 500만 콜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만 콜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교통카드 데이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결국에 시공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또 재현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뭔가 이제 목적을 딱 정해놓고 예를 들어 나들이콜의 대기 시간을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신세틱 데이터랑 그다음에 리얼 데이터를 이제 줬을 때 실제로 이 모형의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보다 뭐 일부 구간에서는 좀 더 그 RMS가 이제 실제값이나 예측값이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굳이 원본 데이터를 안 써도 이런 재현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런 머신러닝 학습을 했을 때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술 통계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변수별로 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로는 거의 이제 시공간의 특성에 반영하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넣어서 램포로 돌렸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작년부터 이 재현 데이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데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 해결은행이라고 해서 K데이터가 지금까지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지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산출물들을. 그러면 이미 이제 레퍼런스는 많으니까 이 재현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산출물들을 학습해서 어떤 새로운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이거를 뭔가 재현 데이터를 좀
그 폐쇄망에서 활용하게끔 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K데이터에서 작년부터 접근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작년에 9억으로 이렇게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알기로 작년 기준으로는 올해 한 그 예산 규모로 10배 정도 아마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것 같고 뭐 그래도 작년에 9억이었으니까 올해는 뭐 좀 상당히 큰 규모로 가기부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고 아마 올해 초 한 2, 3월에 이게 각 권역별로 이 사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업의 목적은 생성형 AI로 기존의 K데이터에서 만든 데이터들을 최대한 제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거, 뭐 이런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생성형 AI는 성숙도가 좀 높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게 만질 수조차 없었던 데이터들을 이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열쇠와 같은 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밑바탕이 되는 이제 데이터 3법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가 가장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2023년도 7월 나온 얘기인데 이제 그 공공기관 공기업이 이제 평가받을 때 이제 가맹 정보 이거를 얼마만큼 많이 오픈했는지 또도 이제 평가 항목에 넣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그러면 각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가맹 정보를 이렇게 처리하고 오픈하는 이런 수요가 많아질 텐데 가명 처리하는 기술 중에 뭐 마스킹도 있고 이런 게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재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마스킹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현 데이터가 앞으로도 좀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제가 두 가지 정도 작업을 해보니까 이제 문제가 선행 연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에 이제 뭐 K10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선행 연구가 있는 것 같고 해외 연구 논문은 이제 다 이제 기술적인 그런 모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쪽으로 다 있어서 이 데이터 결국엔 제인 데이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만든다고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좀 그 중앙부처 차원에서 검증을 잘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야지 좀 이 정책들이 따라와야지 이게 뭔가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구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예, 대구 관계자들도 계시니까 사실 강조. 왜 그러냐면 그 인류 역사로 보면 뭐 잠깐 벗어난 얘기 잠깐 하면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전에 영국의 경험론하고 그 유럽의 합리론의 이론이 양쪽이 있었어요. 하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고 한쪽은 어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있었는데 그 두 개의 물의 결이 못 만났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모이게 한 큰 호수 같은 역할을 한 관념론이라는 개념을 만든 분이 칸트입니다. 예, 그래서 서양 철학사에서는 칸트를 논하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칸트 다음에 헤겔인데 헤겔에서는 이제 절대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절대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LLM하고 관련성이 되게 유사합니다. 참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꺼낸 게 좀 정부에서 보면 되게 훌륭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서서. 또 민간에서는 또 살고자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좋은 사례들도 있지만 좀 같이 해서 그렇죠. 역사가 확 일어날 때는 그게 잘 맞았거든요. 민간과 국민과 프랑스 혁명도 그랬던 거죠. 대중과 지도자가 맞아서 함께 움직였을 때 엄청난 파워를 세계사를 이뤘던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민간에서도 그럴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했을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도자가 있고 어떤 경우는 민간에서 일으켜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넓은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근데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두 분의 발표를 조금 연결하면 거기에 수로를 좀 만드는 게 셀렉트 스타가 그쪽으로 좀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무리예요. 그쪽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고 그다음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가 공공 영역에서 이렇게 훌륭한 어차피 개별에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공에서 일정 정도의 리스판서블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사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충적인 대안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대구에서 디지털 거점 사업도 하고 하니
지자체가 한다 이렇게 버려둘 게 아니라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어느 정도의 성공사를 좀 만들어내고 그런 게 있어서 오늘 두 분의 그 발표가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재생 데이터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데이터, 인공지능은 비용이었어요, 다. 그리고 시간이었고 소수만의 독과점이었는데 생성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비용과 시간을 여기서 다 썼는데 이게 인류를 지금 온난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엄청난 규제가 따를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업들은 리스판서블 AI처럼 그렇게 뜻대로 계획대로 못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저전력 반도체도 나오고 데이터의 재활용에 대한 재생에 대한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이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거기서는 이 얘기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생성 AI의 그 데이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LLM이 다 공개가 됐으니 어떻게 할까? 나온 데이터를 어떻게 적합하게 잘 쓸까? 근데 대구 활용 데이터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서도 이제 그 SLLM 얘기를 여기 넣어놨죠. 결국엔 도메인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건데 어떻게 최적화 경량화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셀렉트 스타에서 이 부분을 쭉 설명하시면서 같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 안에서는 요 안에서 생성을 통해서도 프롬프팅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신 것 같아요. 관련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 지금 좀 빠진 거는 뭐냐면 앞서 제가 하두를 던졌던 것처럼 요런 내용도 요거 말고요. 요런 내용도 우리가 했죠. 도메인별로 모델을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메인별로. 이거 오픈소스로 다 인공지능도 모델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이나 그 연구자들은 알고 있는데, 특정 기업은 알고 있는데, 이게 범용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산업에 아이디어가 있는, 현업에 있는 분들이 또 도메인 전문이 여기서 갖고 있는데, 이 갭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선택할까가 큰 문제고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또 조정을 잘할까.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 의료가 있고 아까 같은 교통 같은 경우에는 재생으로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개인정보가 민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의료라든가 이런 돌봄이라든가 특수 계층이라든가는 되게 개인정보가 민감하고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거기에 파인튜닝을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있어야 되겠죠 하고 그다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를 도메인별로 우리가 그 협회에서 이렇게 워킹 그룹을 지금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공급단의 워킹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단 버티컬 라인의 워킹 그룹을 해서 이걸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아직까지 보기에는 디벨롭을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기업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팀을 좀 모아서 어떤 특정 유망한 의지가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도메인을 지금 이제 대구에도 몇 개를 좀 정하고 있거든요. 공공하고 의료하고 제조 정도 먼저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육, 인재 양성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도메인별로 AI 모델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일단은 현재나 아직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성의 AI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모델 선정은 그냥 GPT, 제미나이 이 두 개 중에 한 개로 그냥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물론 각 기업에서 제가 발표한 자료에도 네이버에서도 뭐 하이퍼클로바나 뭐 금융, 법률 뭐 이렇게 스페시픽한 모델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지만서도 지금 현재 GPT나 제미나이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대용량의 데이터로 이미 학습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예 B2B 단으로 해서 이거 특정 이것만 잘하는 AI 모델을 만들게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이 LG 엑사원이 있는데 그거는 모델을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LG 같은 곳에 직접 뭐 컨택해가지고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범용적인 영역 내에서 의료든 법률이든 지식이든 뭐 여러 가지 영역 내에서 할 때 AI 모델은 그냥 기존에 있는 대형 모델을 저는 아직까지는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메인별 어댑테이션이나 SFT, RLHF까지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테릭 데이터도 아주 중요하고요. 뭐 신테릭 데이터에 대해서 첨언 한 가지만 해드리자면은 어, GPT-5라고 부르는 그 갑자기 모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촉 AGI에 도입하려고자 하는 모델을 오픈AI에서 만들다가 지금 한 차례 폐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인터넷에서 긁어서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는 거의 다 지금 이미 다 때려 놓은 상태에서 그 생성 신테릭 데이터를 이용해서 증강해서 학습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그게 성능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현 데이터를 통해서 AI 모델을 학습하는 게 아주 잘 쓸모 있게 쓸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휴먼 터치가 결국에는 필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생성 신테릭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대기업하고 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시드 데이터를 통해서 LLM을 이용해 가지고 증강을 1차적으로 시키죠. 재현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 재현 데이터에 대해서 전수 검수를 사람이 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AI 모델에 대해서 어, 그 정확도나 신뢰도가 많이 상승을 했던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메인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SFT를 어떻게 할 것이냐, RLHF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론에 앞서서는 데이터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보가 안 되면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재현 데이터를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 딱 이 정도만 준비가 되어 있어도 도메인별 학습 어떻게 해야 되지? SFT 어떻게 해야 되지? RLHF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는 2차적인 문제고 딱 이것만 준비되어 있어도 뭔가 워킹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울산이라든지 대구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뭐 계속 다들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 챗GPT 나오면서 거기에 뭔가 좀 파인 튜닝된 지자체만의 이런 거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회의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API로 제공을 하긴 하지만 이게 뭔가 파인 튜닝 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뭐 라마 뭐 이런 오픈 소스로 개방된 데이터들도 뭐 90에서 95% 정도 유사한 성능을 낸다고 하니까 뭐 그런 쪽으로 좀 지역 기업들이 좀 같이 참여해서 다양한 이런 뭐 AI 모형들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좀 했었습니다. 주창남인데요. 저 황 대표님께 질문이 있어서요. 지난번에 황 대표님은 그 특허 도메인 그 월트 행사하는 데서 한번 또 뵀었었고요. 온라인이지만. 예, 그때 그 월트에서 발표한 그 특허 도메인 그 프레임워크 할 때 이제 벡타DB 관련된 부분을 맡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벡터 그 DB를 활용해서 이제 그 기업용에서 데이터 구조화하고 벡터 인베딩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각각 뭐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도메인별로 사실은 뭐 자체적으로 어쨌든 스몰 LLM이든 파인 튜닝한 LLM 모델을 가지고 뭔가에 대한 목적성을 갖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보편화시킨 게 이제 특허 도메인의 그 기술 동향 분석 같은 것들을 이제 지난번에 발표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아까 잠시 언급하셨던 것 중에서 LLM 신뢰성 벤치마크 데이터셋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트러스트워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볼 때 그 전에 이제 데이터 편향성 신뢰성에 대한 것들은 뭐 데이터 바이오스 관련돼 갖고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했던 뭐 인력이 들어가서 노동집약적으로 했던 사례들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LNM 가지고 기업에서 프로덕션을 만들고 그 이후가 이제 레스폰시블 AI 그 트러스트 워디 쪽을 이제 해야지 사실은 서비스가 유럽이든 미국으로 갈 때 이제 그게 이제 그 단계가 이제 슬슬 오고 있는 걸 느껴서 지금 제가 그 트러스트 워디 관련돼 있는 그 이제 그 생성형 AI 그 편향성 신뢰성에 대한 그 프레임워크 자체를 보고 있는데 아까 그 내년도에 오픈하신다는 게 데이터셋이라고 말씀하신 이게 이제 데이터 신뢰성 편향성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LLM 모델 자체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해주시는 영역인가요? 네, LLM 모델 자체를 그레이딩 할 수 있는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음, 자체도 제가 한 40분짜리 발표 자료가 별도로 따로 있긴 하는데 네. 실제로 LLM들한테 어떤 식이냐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답변으로 A, B, C, D, E 답변이 5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답변 중에서 적합한 답변이 뭐야? 하고 오지선다형으로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는 함정들이 있고 예를 들어 할루시네이션이 섞여 있는 답변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성적인 편향성, 인종적 편향성이 있는 답변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LLM이 여기서 올바른 답변과 잘못된 답변을 잘 골라내느냐로 채점을 하는 방식이고요. 지금은 현재는 1년 차이기 때문에 제네럴한 도메인에서 뭐 인종차별, 성적차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내년 그리고 그 knowledge에 대해서는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knowledge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시험지 벤치마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벌티컬한 분야, 뭐 법률일 수도 있고 특허일 수도 있고 이런 각 분야에 대한 knowledge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좀 범용적인 일반적인 평가에 대한 데이터 셋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접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공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부분은 이제 실제 리더보드 운영을 위해서 채점을 위해서 좀 비공개로 놓고 시험 채점용으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냥 그 자사가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어떤 어슈어런스 개런티를 해주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실제 그냥 알아서 오픈되어 있는 것 같고 활용하는 그 자원인 거죠, 그러면. 네, 일단은 그렇고요. 저희가 또 네네. 실질적으로 관련 비즈니스 모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네. 딱.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마인드로의 신현미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두 분 좋은 세미나를 들어서 사실 저희 마인드로라는 회사는 컴패니언 로봇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컴패니언이라고 했을 때 저도 로봇 산업 쪽에 있은 지 좀 오래됐는데 사실은 그 굉장히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계층, 그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발달장애인들 이렇게 그런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하게 하면서 효과성을 내면서 데이터를 또한 모으는 데이터 콜렉터로 로봇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실 황 부사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한테는 너무 쏙쏙들이 너무 많이 와 닿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은 그냥 챗GPT 3.5를 로봇에 적용을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해서 고령자들이 발달장애인들 디지털을 전혀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챗GPT 서비스를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 본인들의 다양한 내면의 데이터들을 쉽게 표출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가 늘 조심스럽기도 하고 참 귀한데 이거를 좀 잘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측면에서 사실 제가 좀 조언을 얻고 싶은 거는 제가 그런 영역을 하면서 가장 숙제처럼 생각을 했던 게 좀 전에 부대표님 발표하시면서 오은영 박사님의 금속이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휴먼 터치 영역에, 휴먼 케어 영역에 이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고 제대로 분석해서 결국 밸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메인 날리지 또는 안목지들이 이 데이터 설계, 수집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단계까지 같이 참여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래서 저도 뭐 임상 심리학이나 이런 쪽도 계속 만나보고 하지만 굉장히 벽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비스 밸류를 만드는 측면에서 이런 오은영 선생님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막연하게는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과 관리자 어플리케이션을 달리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관리자 측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정제된 데이터를 애초에 수집 단계부터 모으고, 그리고 서비스로 바로 효과성을 실현하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그 기나긴 리소스 투입과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제가 계속 막연하게 하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황 부사장님의 조언을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네네. 아,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기업의 스페시픽한 거를 들여다봐야지 제가 좀 더 인사이트 있고 통찰력 있는 그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또뭐 제네릭하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질문을 하시면서 자답을 다 하셨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을 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 과정에서 데이터를 축적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대화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그 GPT로 그냥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축적을 시키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네, 그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데이터들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그 다 할 필요는 없고, 이용 빈도수가 높은 유저들, 그러니까 그 충성도 높은 유저들의 데이터가 왜 어떤 식으로 뭘 답변을 잘해줬는지에 대해서 잘 축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 빈도수가 높은 유저들의 데이터들을 좀 선별을 해가지고, 그 일부 데이터들에 대해서 전문가들, 임상 심리학자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태깅이라든지 이런 때는 이런 답변을 해주는 게 더 옳았어 라든지 코멘트들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그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그걸 다 하는 건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충성도 높은 고객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임상 심리학자의 코멘트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GPT 3.5로 활용하시면은 만약에 프롬프트에다 반영할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아니면 파인 튜닝에다 반영할 수 있는 거고 하면은 더욱더 유저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AI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모두가 원하는 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3차 포럼에는 그런 공급단과 수요단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고 하려고 하시는지를 같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거기에서 좀 가능하다면 팀을 좀 짜서 상징적인 일을 좀 진행하면서 그 진행된 일의 그 경과라든가 성과를 전체 협회 차원에서 공유하면서 일의 그 이런 데이터 활용에 대한 생성 AI 그 사업화에 대한 내용을 좀 고도화 시켜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